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달 우리나라 산업에서 이루어진 생산과 투자가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인데요. 신윤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아 자동차가 지난달 출시한 소형 SUV 셀토스입니다. 최근 기아차 노사는 셀토스 차량 생산량을 월 3,000대에서 5,000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셀토스 차량이 많이 팔리는 게 이유입니다. 이처럼 신차가 속속 출시되면서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한 달 전보다 6.3% 늘었습니다. 투자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를 포함한 운송장비 투자가 한 달 전에 비해 11.3% 늘면서 전체 설비 투자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자동차 분야와 달리 일본 수출 규제에 타깃이 된 반도체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의 경우 지난달 생산이 2.8% 줄었고 설비 투자도 1% 감소했습니다. 업황부진의 반도체 재고량은 11%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달 소매 판매는 더위가 예년보다 덜해 냉방 가전제품과 의복 판매가 줄면서 0.9%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는 두 달 연속 동반 하락해 경기 흐름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 수출 규제로 전망 지수와 금융 지표의 하락폭이 커져 당분간은 선행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통계청은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에 대해 생산은 재고가 있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었고 불매 운동은 대체 소비가 나타나 소비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이렇게 경기는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란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역시 경기 침체 조짐과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김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리기는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대외 여건이 전개 상황과 그 영향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 분야는 물론 소비도 부진해지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한 건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안정은 물론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여력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선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 금통위가 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는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올 성장률 전망치인 2.2% 달성이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전망을 수치로 수정할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고 단지 여러 가지 우리 경제의 이런 성장률 달성을 어렵게 하는 그런 대외 리스크가 물론 커진 건 사실입니다. 한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과 미중 무역 협상 재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급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78% 오른 1967.79에 거래됐고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1.83% 상승한 610.5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원 20전 떨어진 1211원 2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이번엔 금융시장 움직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 증시는 연일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꾸준히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번 달 구체적인 움직임은 어땠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류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협상 재개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1.78% 급등했습니다. 그러나 8월 한 달간 증시는 급락했다가 소폭 오르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달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발표가 증시를 강타해 코스피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3일 뒤인 이달 5일에는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일 위안을 돌파해 국내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56%, 7.46% 급락하면서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증시가 맥을 못 추는 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외부 악재에 견디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연일 우리나라 주식을 파는 외국인들도 악재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총 2조 3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면 안전자산인 달러 자산으로 갈아타는 양상입니다. 상당히 금리 역전이라든지 또 이제 환율 변동성의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이제 아무래도 약화시키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잠복 불확실성과 맞물려서 전문가들은 국내외 시장이 불안해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양쪽을 대비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현실적으로 올바른 접근법일 것 같고요. 어느 한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좀 경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올려 부과하고 중국도 맞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돼 국내 증시가 또다시 급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우리 금융시장을 쥐고 흔드는 악재들, 즉 원인이 되는 요인들은 대부분 나라 밖 이슈들입니다. 더욱이 이런 악재들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우리 금융시장은 그냥 지켜보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이런 악재들에 노출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앞으로도 우리 금융시장이 이번 달, 그러니까 8월과 같은 변동성을 좀 겪게 될까요? 뭐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긴 하겠지만 8월보다 더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 8월 달에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악재들을 좀 꼽아보면요.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게 미중 무역 갈등일 겁니다. 예. 당장 미국 시간으로 다음 달 1일이면 미국이 중국 제품에 이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중국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위 아래 공포라고 하는 이 경기 침체 징후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난달 세계경제 전망치를 또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침체의 신호라고 해석되는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악재가 많으면 결국은 뭐 당장 다음 달을 논할 게 아니라 올해 전체까지도 악재에 그렇죠. 휘둘릴 수 있다. 뭐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봐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뭐 이런 속설도 있는데요. 예. 워낙 예측이 힘든 시장이다 보니까 요즘 그 증권가에 있는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 쓰기가 두렵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요즘 불안하다는 증거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면서 운용 자산만 이 3천조 원에 달하는 UBS는 최근 주식 비중을 줄여라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금융시장, 최근 금융시장 분위기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이 뭐 언제까지 이어진다고 봐야 할까요? 뭐 일단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 자체는 수출에 기반한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악재가 나올 때마다 상당히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중 무역 갈등이 지금 1년 동안 계속되고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 미중 간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때까지는 이 같은 불안이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부진한 국내 경기 상황도 당분간은 이 국내 증시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국내의 경기 부진이야 뭐 어떻게든 뭐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그쵸. 뭐라도 할수 해결책이라도 있는데. 찾아볼 수 있겠는데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어제 나온 국정농단 사태 판결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재판에 서지 않았던 주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입니다. 그러면 어제의 판결이 신 회장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안지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인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합니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도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신 회장은 직무 집행 대가를 인식하고 실제 70억 원을 지급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뇌물 액수 70억 원은 2심에서도 인정이 됐습니다. 문제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끌어낸 강압에 의한 뇌물이란 논리입니다. 2심 재판부는 뇌물죄에 대해서 수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라면서 이를 집행유예 사유로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대가를 바라고 자발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한 만큼 신 회장의 상고심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기에 롯데의 면세점 특허권은 삼성의 승계보다 대가성도 명확합니다. 신 회장의 2심 집행유예 판단의 근거가 됐던 수동적 뇌물 공여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럴 경우 신 회장도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이번엔 대법원 선고 대상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 달여 뒤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등기이사 임기가 끝납니다. 삼성이 이걸 연장할지, 만약에 연장되지 않는다면 삼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삼성전자 등기이사가 됐습니다. 등기이사는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을 함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까지 지게 돼 총수 일가의 책임 경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임기가 오는 10월 말 끝납니다. 당초 재선임을 거쳐 등기이사직을 연장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늘어난 뇌물과 횡령 규모 탓에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여론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고등법원에서 실형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10월 달에 임기가 만료된다고 임시주총을 개최해서 이사 후보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이사회에 출석을 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경영상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제적으로 경영권이 대주주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 총수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 총수들은 이사가 되든 안 되든 경영권 행사하는 거를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사실상 인정한 거거든요. 하지만 당초 내걸었던 책임 경영은 다시 주워 담아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임기 연장과 관련해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SK와 LG가 배터리 문제 전면전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일본발 악재로 두 회사의 협력 가능성도 접쳐졌지만 앞으로는 갈등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에서 LG를 상대로 맞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LG화학과 미국 내 자회사를 제소했는데 특이한 점은 LG전자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LG전자는 LG화학으로부터 셀을 공급받아서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ITC와 연방법원에 같이 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LG화학도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번 특허 침해 제소와 같은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성 행위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못 가지 않고 조만간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배터리 전쟁은 앞서 LG화학이 지난 4월 배터리 핵심 인력을 빼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국내에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습니다. 두 회사는 공식적으로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 인사가 나서 주선한 만남도 성사되지 않을 정도로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ITC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한 쌍용자동차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안식년제를 실시하고 하반기 채용을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권세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상반기에 8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봤습니다. 지난해 한 해 적자보다 100억 원 넘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적자가 10분기째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 경제가 지금 이렇게 다운됐으니 경쟁차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응을 못한 부분이 좀 있고 복합적이다라고 생각해요. 경영이 악화되자 쌍용차가 본격적인 비상경영에 나섰습니다. 최근 임원 구조조정을 한 데 이어 채용 연기와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도 추진합니다. 사내 복지를 줄이기 위한 노사 협의도 진행됩니다. 각종 금융, 의료비,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일부 사무직을 대상으로 안식년제를 시행하고 휴가 사용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회사는 비상경영을 선언하며 회사 생존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노조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자구 노력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겪었던 쌍용차의 노사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어떤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하나로 합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이 논의가 하루 이틀 진행된 것도 아니고 몇 달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왜 합의를 실패한 겁니까? 네, 국민연금 특위는 오전 10시부터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 차이로 진통을 겪다가 결국 총 3개의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필요한 국민연금법 개정 관련 국회 논의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경사노위에서 나왔다는 3가지 개혁안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노동계가 요구하는 첫 번째 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더 받겠다는 내용입니다. 약 10년 뒤인 2028년까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늘려서 12%까지 인상하고 평생 벌어들이는 평균 소득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의미하는 소득 대체율을 당초 40%에서 45%로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경영계는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2028년까지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은 40%까지만 유지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4.5%고 매년 0.5%포인트씩 대체율이 낮아지면서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득 대체율을 10년 뒤까지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당장 10%로 인상하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사노위에서 하나로 합의가 된 부분은 아예 없습니까? 있습니다. 국민연금 특위는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겠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를 낳을 경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의 대상을 첫째 아이부터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를 이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경사노위 구성원이 바뀌죠? 네, 지난달 26일 경사노위는 문성현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촉직위원회 해촉을 청와대에 건의했는데요. 경사노위는 청와대가 1명위원회 해촉을 수용하고 문 위원장의 사의는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사노위는 2기 출범을 위한 후속 인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자, 이번엔 부동산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에 청약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분양가를 낮춰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오는 10월에나 시행이 되는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강산 기자가 현장 상황 취재했습니다. 오늘 문을 연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평일이지만 오전부터 방문객들이 몰려 줄을 서서 입장 차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이 최적기라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 무주택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꼭 사볼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와봤어요. 환경적으로 좀 괜찮아 보여서 한번 궁금증 여러 가지 아파트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르면 10월 서울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단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고객님들이 어떻게 움직이실지 저희도 좀 예측이 불가합니다. 공급적인 부분에서 위축이 오다 보니까 고객님들도 하루빨리 먼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청약을 접수한 서울의 다른 분양단지는 무려 200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 2016년 이후 처음입니다. 다음 달 추석을 전후로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청약 열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가격이 조만간 확실히 내려간다면 그때를 기다렸다 물건을 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지만 보신 것처럼 청약 시장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게 공급이라는 문제가 껴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네. 먼저 상한제 시행 전 마지막 달이 벌써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다음 달 공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추석이 있긴 하지만 그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 건설사나 조합들이 최대한 분양을 앞당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이 다음 달 분양 물량 같은 경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2만 2천 가구, 나머지 지역 1만 4천 가구 등 3만 6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양입니다. 이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상한제를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후분양을 계획했던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도 이 상한제를 피해 선분양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상한제가 시행됐을 때 오히려 이 분양 열기가 줄어들까요? 일단은 뭐 아파트 분양 가격이 좀 더 저렴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일단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아파트는 10년간 팔 수가 없고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중간에 팔더라도 LH를 팔아야 되고 가격도 원래 입주금에 매각을 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상한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에 나설지 현재로서는 예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이주와 철거에 들어간 곳은 어쩔 수 없이 곧 분양에 나서겠지만 이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들의 경우 이 최대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분양을 늦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 변수들을 종합해 봤을 때 상한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일단은 뭐 사업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들은 하락을 하고 이 지은 지 몇 년 안 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김현미 장관이 6월 말 상한제 도입을 예고한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이번 주까지 9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감정원은 재건축 아파트는 상승세가 주춤해졌지만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이제 설명을 내놨는데요. 상한제 시행 이후 재건축 분양이 줄어들면 이런 신축 아파트 위주의 그 상승 분위기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백혈병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깨끗한 생수를 지원해주는 기업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말 그대로 생명수일 텐데요.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000명 넘는 어린이들이 소아암 판정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약 30%는 급성 백혈병 환아인데 면역력이 떨어져 물도 함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이들을 위해 국내 한 식품 대기업이 나섰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백혈병 소아암 환아가 있는 200가구에 매달 생수를 지원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20만 병 넘게 도움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생수나 정수기 물조차 끓여 마시는 그런 환우들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에게 마셔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음료수 중에 백산수를 하나 꼽아주셨기 때문에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백혈병 소아암은 조기 진단과 치료 기술도 중요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더해져야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소아암 환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건강한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업이 관심을 갖고 해주시는 것은 정말 그 소아암 가족들한테 굉장히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생수 지원 외에도 이 기업은 소아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매년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국토순례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주요 지역을 돌며 소아암에 대한 편견을 바꿔나갔습니다. 올해는 환아와 완치자 등을 포함해 80여 명이 종착지인 백두산 정상에 올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기업의 관심과 나눔이 소중한 생명을 연장시키는 작은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음 달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개 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 서약서를 작성할 때 환자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하게 받는 사람이 많았던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또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재판을 다시 판결하라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뇌물 액수를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착도 있었다고 판결함으로써 이 부회장의 상황은 더욱 불리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의 국정농단 판결 배경과 이를 둘러싼 전망,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공기가 한결 더 선선해지며 가을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고 크게 덥지 않아서 나들이 하기 좋겠는데요. 토요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부터 제주도는 차츰 흐려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리는 걸 제외하면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또 주말 동안 서울의 낮 기온 29도 선으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나들이 나서실 때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인천과 대전 2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의 낮 기온은 28도로 평년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강릉은 27도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부산의 낮 기온 27도, 광주와 제주 28도로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일요일 제주도와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월요일에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